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9세에서 29세의 젊은 남성 중 42%가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39%인 60대 남성보다 무려 3%나 더 높게 나온 것인데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대 청춘이라면 제일 혈기왕성할 나이인데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말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에게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이성과의 뜨밤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인이나 배우자 같은 파트너가 없어서 잭스리스가 된 경우도 있지만 파트너가 있는데 리스인 경우도 많다고 하죠. 실제로 젊은 커플이나 부부들 중에서도 리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성문화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의외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젊은 세대 중 리스인 사람들의 수치가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20대 리스가 50대 리스보다 더 많다고 하죠. 특히 미국의 경우 남성이 리스인 경우가 여성보다 많고 남성 리스가 증가하는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이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자를 뜻하는 초식남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많은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미국에서조차도 초식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첫 경험을 가지는 시기도 이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느려져서 예전 부모 세대들은 절반 정도가 중학교 3학년 때 첫 경험을 했다면 지금 미국의 20대 중 그 나이에 경험을 해본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알던 예전에 개방적인 성생활을 하는 미국의 젊은이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성생활을 적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9세부터 34세까지 비혼 청년들 중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무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흔히 말하는 모쏠들은 연인을 사귀어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에서 기업들이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이제는 이성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고 이성과의 연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솔로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연애뿐 아니라 결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죠. 최근 조사 결과 미혼인 20에서 39세 응답자 중에서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43%인데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이 36.4%, 여성 50.2%로 비혼을 하겠다는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파트너가 없어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내 또는 야외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그리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굳이 이성과 사귀거나 뜨밤을 보내는 행위 말고도 얼마든지 즐거운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환승연애나 나는 솔로 등의 연애를 주제로 하는 예능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내가 감정 소모를 해가며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예능 프로에 나오는 커플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감정 소모까지 해야 하다 보니 차라리 저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달달한 감정만 간접적으로 느끼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이돌이나 스트리머, 버튜버 등 사람들에게 유사연의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현실의 연애가 아닌 가상의 연애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이성과의 연애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매체를 접하다 보면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성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욕구보다 다른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자극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성과의 성행위라는 것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인구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단순히 즐거움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굳이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 굳이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연애와 성관계에 목을 매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왜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금관가야의 초대 국왕이었던 수로왕은 인도의 아유타에서 온 호황옥과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기록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서양에 개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안에서 정해주는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항 이후 자유롭게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상인이나 관료와 조선인 여성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유학생과 현지 일본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시절에는 내지와 조선이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내선일체 사상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국제결혼이라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국제결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갈수록 줄어가는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촌의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였죠. 당시 인구가 줄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농촌 총각 사이의 결혼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였던 데다 도시 여성들이 자신들의 직장까지 버려가면서 농촌 생활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죠. 이후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총각들이 늘어났고 그들 중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농촌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끝에 국제결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90년대부터 농촌의 총각들과 해외 여성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농촌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농촌의 총각들은 그 보조금에 자신의 돈을 더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여성들을 소개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선족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외국인과 결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로의 문화와 언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선족 여성들은 그 차이가 훨씬 적었으니까요. 게다가 외모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신부는 물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조선족들에 대한 비자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선족 여성들 입장에서는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 중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렇게 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들 중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한국인 여성이 재혼인 경우가 무려 95%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베트남 남성이 1등 재혼 신랑감으로 떠오르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재혼한 여성들의 원래 국적이 바로 베트남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원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귀화를 한 뒤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가 귀화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맞지 않아 이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베트남 남성들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얻은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건너온 베트남 남성들과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애초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베트남 여성이 먼저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후 어느 날 갑자기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는 원래 자신이 사귀던 베트남 남성을 한국으로 불러서 재혼을 하는 수법이죠. 물론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커플 중에서 연애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지만 앞에서 말했던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커플들까지 다른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하네요. 2022년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7억 6,5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는데 다음 해인 2023년에는 그보다 24%나 증가한 9억 5천만 달러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라면 수출로만 1조 2천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32개국을 상대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과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대만은 426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한국 라면을 수입했죠. 대만에서는 한국 라면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대만 언론사인 나우뉴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대 라면을 선정했을 때 7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신라면이었고 9위가 보들보들 치즈라면이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도 수입되었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본 대만의 시청자들 중 한국 라면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만의 유통업체에서 한국 라면의 수입량을 늘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호주의 수도인 시드니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면 익숙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 라면과 한국 술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의 음식 중 하나인 라면을 찾는 호주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라면을 먹어본 후부터는 그 맛에 반해서 한국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2014년 이후 호주를 상대로 한 한국 라면 수출액은 매년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수출액이 무려 30%나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인 3,6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중심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아얄라몰에 있는 메리마트에 가면 다양한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라면과 너구리, 짜파게티, 안성탕면과 오징어 짬뽕 등 10종류 이상의 다양한 라면이 진열돼 있죠. 필리핀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라면은 17페소 정도로 싼 편이지만 대부분은 국물이 없는 볶음면이기 때문에 국물 라면을 원하는 사람은 2배가 넘는 가격에 한국 라면을 산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한국의 라면은 자신들에게 조금 맵기는 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며칠이 지나면 또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소우 지역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면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영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라면은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그리고 짜파게티라고 하죠. 많은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마트에서 한국 라면 정도만을 먹어봤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그 매력에 푹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순두부찌개나 떡볶이, 김치찌개까지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에게 한식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고 물었더니 다른 아시아 음식과 비교했을 때 한국 음식에서는 매운맛과 단맛, 신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태국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87개 라면을 먹는 베트남과 73개의 한국, 54개의 네팔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 태국의 라면 시장에서 해마다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죠. 2014년 이후 태국에는 한국 라면이 계속 수출됐는데 태국에서 매년 수입하는 양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 이제는 수입 라면 중 한국 라면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한식의 인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덕분에 이제는 시내의 유명 백화점만이 아니라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만 가도 한국 라면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2023년 말레이시아는 무려 4,500만 달러나 되는 양의 한국 라면을 사들였습니다. 대규모 전염병 사태를 겪은 후 말레이시아에서는 간편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라면이었죠.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의 경우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다양한 조리법까지 소개가 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덕분에 그동안 한국 라면 수입 국가에서 10위권에 머물던 말레이시아가 단숨에 5위까지 올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고랭이라고 불리는 볶음국수 요리가 인기가 많은데 불닭볶음면에서는 미고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색다른 매력에 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본의 니신식품은 1958년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을 개발해낸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니신식품에서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듯한 제품을 출시했죠. 왜냐하면 최근 일본의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색다른 매운맛을 가진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국 라면의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일본에 계속된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이 한국 라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떡볶이나 닭갈비 등을 통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게다가 한국의 매운맛이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매운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매운맛 라면을 중심으로 한 많은 한국의 라면들 또한 일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는 라면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유럽 국가이지만 놀랍게도 한국 라면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한국 라면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의 라면을 수출하는 액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네덜란드 한 국가만이 아닌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서유럽 국가들 간의 중개무역을 하는 거점 같은 곳으로 이곳에 들어온 라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유럽의 다른 국가로 뿌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라면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인데 여기에는 조금 슬픈 이유가 있다고 하죠. 바로 끝없이 치솟는 물가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중산층들이 저렴한 인스턴트 라면을 찾게 된 것인데요.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외식을 하려면 한 끼에 15달러 가까운 돈을 내야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는 데는 1달러밖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의 비싼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국 라면을 찾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규모 전염병 사태로 인한 팬데믹 이후 수많은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라면의 인기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최근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라면을 먹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지면서 같은 라면을 먹더라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라면의 고급화 전략을 세우고 있던 한국 라면이 그들의 눈에 띈 것이죠. 중국 라면은 보통 하나에 3위안 정도면 살 수 있지만 한국 라면은 비싼 경우 최대 10위안이나 되는 비싼 가격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2억 1,500만 달러의 돈을 들여 한국 라면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